지난 10일 CNN 포버스 등은 한국의 경항모 건조와 여기에서 운용할 전투기 확보 계획을 한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총 300조 7천억 원의 규모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에 본격 돌입해 2033년에 전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기종을 고민해왔는데 최근 스텔스 등의 성능을 충족하는 F-35B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항공모함에 F-35B 전투기 12대와 헬기 8대 등 20대 함재기를 탑재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우리 군이 제시한 그림에서 갑판 위에 배치된 10대 전투기가 F-35B로 보인다면서 도입 사실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F-35B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F-35B는 5세대 스텔스 제트기로 마하 1.6 이상으로 비행하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무기실에 2개의 공대공 미사일과 2개의 1000파운드 유도 폭탄을 운반할 수 있어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항모 건조 시기와 맞물려 F-35B 20대가량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F-35B를 탑재한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미국과 북한 간 핵 합의 실패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에 따른 긴장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해외에서 재해 재난 발생 시 재해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항모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2척에서 4척씩 도입할 계획을 세우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우리 군의 의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군사력은 한국 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미 해군 다음의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군사력 순위에서 지난해 세계 6위에서 올해도 한국을 제치고 전년 대비 한 단계 높아진 5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일본의 해군력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해군력은 헬기 모함을 포함한 항공모함 부분에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4,000톤급 이상 구축함 부문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일본은 앞으로 105대 F-35B 전투기를 추가 도입해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 2척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해군보다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없는 현무포라는 괴물 미사일과 막강한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군 전력에서는 현저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본은 지속적으로 초계기 도발을 해오며 바다에서 전력 우위를 과시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싸우면 30분 내에 한국 해군은 전멸한다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로 드는 것은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웠던 포클랜드 분쟁입니다. 당시 중남미에서 상당한 해군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에 맞서 제대로 된 해전도 하지 못하고 영국 해군의 공격을 피해 다니다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전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보고 일본의 주장과 달리 우리 해군이 붙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전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도 최근 20년간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핵심 해군력 중 하나인 이지스 구축함은 일본이 6척을 보유했지만 한국도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18척 대 21척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해군력이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해군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계획에서 한국의 경항모와 핵 잠수함을 만들고 300조 이상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려 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관심이 동해와 독도를 향해 있는 동안 제주 남방에서 우리 바다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7강구가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 정부는 제주 남쪽 바다로부터 대륙붕의 한계인 오키나와 해구까지를 7강구라 명칭하고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거리상으로 일본과 더 가까운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제해양법에 따라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약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도 중동과 같은 산유국이 되어 아시아의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7강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강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탐을 낸 일본은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974년 7강구를 한해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1978년에 발효되었고 50년 동안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본이 꼼수를 부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일 대륙붕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도 유의미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거부로 공동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조항 때문에 연구는 그대로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강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국을 포함해 한중인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한국과 개발을 중단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캐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해역이 훨씬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실효 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7강구를 발견하고도 중국과 일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8년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공동개발을 논의하며 공동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 양국의 중간 수역에서 중국만의 일반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7강구를 두고 앞으로 한중일이 충돌하는 바다 삼국지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선이 이 강구에서 탐사를 하다 중국 해군 함정의 경고와 방해로 배를 물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영해권을 주장하며 순실을 강화하고 유사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2호더와 달리 7강구는 앞으로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7강구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갈등이 심해질 경우 해양 영토 분쟁 위험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먼 바다까지 해군 함정을 보낼 필요가 없고 주변 국가의 분쟁이 있더라도 미군의 항공모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위비 협상과 미국의 전략을 보면 미군에 더 이상 기댈 수가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항공모함은 동해의 독도 수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7강구라는 잠재적 분쟁 수역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6척, 고성능 방공 대잠 구축함인 KDDX 6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6척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과거 바다에서 무적의 해군력으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곧 퇴출될 것이다. 이 자극적인 문구가 요즘 외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라디오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많은 국가들의 반화웨이 기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계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영국이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완전 퇴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역시 화웨이 퇴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유럽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국가가 화웨이 장비의 전면 배제를 선언하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화웨이 퇴출은 본격화되려는 움직임입니다. 영국은 화웨이 장비의 전면 퇴출, 프랑스는 배제 권고 정도로 워딩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영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국의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로 화웨이를 지정했었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전면 배제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관료들은 잇따라 영국을 방문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통한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각종 주요 정보들의 유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미 화웨이 장비의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영국이었고, 이전 4G 사업 때 일부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했던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고, 또한 미국이 중국과 대항하는 이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구도를 연출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권고 사항을 따르게 된 것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은 이미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화웨이가 통신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주요 통신 장비에 사용될 반도체 칩 생산은 대만의 TSMC를 통해서 이뤄졌었는데, 미국의 제재 그리고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으로 이 화웨이가 TSMC 측의 위탁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고, 이 파운드리 업계 2위인 한국의 삼성전자 측에 엑시노스 칩의 공급을 요청했지만 삼성이 난색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미디어텍이나 이 중국 자국 기업들에게 생산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TSMC, 삼성전자와는 그 기술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술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이러한 사업 지속성 그리고 화웨이의 앞으로 진보된 기술 역량의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결국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분명시 없지만 5G는 앞으로 세계의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파트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의 모든 미래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5G입니다. 미국이 각종 명분을 끌어오고 있고, 심지어 화웨이의 이 저렴한 가격의 매력을 느끼는 여러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압박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회유책까지 들고 나온 것이죠. 화웨이 장비 대신에 미국의 우방국가인 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하라고 이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유럽의 장비 업체 에릭슨, 노키아도 포함해서요. 미국이 화웨이의 발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도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유럽 시장과 인도 시장을 장악하면 중국이 세계 5G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기술, 군사, 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원하는 미국이 5G 시장을 중국에게 내어준다면 중국에게 추후 기술 패권을 내어줄 일말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웨이의 상황이 더더욱 좋지 않은 것은 유럽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봉쇄가 되고 있고, 또 인도와는 국경에서의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도 내에서 반중 감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액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공들여왔던 유럽과 인도 시장을 모두 내어주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죠.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국가는 아직 영국뿐이지 않냐. 더 나아가면 프랑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만을 근거로 유럽 전체가 화웨이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있었죠.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부분 중국 자본이 이렇게 침투가 되어 있고 중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화웨이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독일과 스웨덴의 일부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이 가지는 상징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영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금을 쏟아 부었어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대략 5조간, 이 5년간 3조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작년에만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화웨이 장비를 통한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약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영국 캠브리지에 R&D 센터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8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 영국의 승인을 얻었다고 얼마 전에 해외 외신들의 보도가 되었어요. 그만큼 화웨이는 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영국 시장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유럽 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진 기지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결국 화웨이를 이번 사태로 퇴출하면서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꿰매어진 것이죠. 실제 미국은 최근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 국가 통신사들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논란을 또 불러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의 SK텔레콤, KT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인도, 호주, 일본 등의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모범적인 국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카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 이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LG U+가 고심 중인 이유죠. 이 많은 화웨이 장비를 택하는 기업들의 주장은 화웨이 장비가 어쨌든 보안 인증, CC, Common Criteria를 취득했다는 점이죠. CC 인증의 평가 보증 등급, Evaluation Assurance Level, EAL이라고 하는데 이 EAL은 1부터 7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화웨이가 취득한 장비의 CC 인증은 EAL4 Positive 등급입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해당 인증은 이 두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이 내부에서 열어놓은 백도어, 이 보안 이슈를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그 상황에서 이 기기의 보안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화웨이가 취득한 CC 인증은 PP, Protection Profile 방식이 아닌 ST, Security Target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ST 방식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했는지 평가를 받는 일종의 Pass and Fail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PP 방식은 수요자가 보안 수준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PP 인증이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T 방식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보안 수준을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테스트는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의구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화웨이가 주장하는 CC 인증은 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안보 문제,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에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U+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겠죠. U+ 역시 이 화웨이에 대한 여론이 분명 호의적이지 않고 어쨌든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상황이어서 분명 고심이 있을 거예요. 이미 화웨이 장비를 통한 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놨었던 만큼 공급사를 변경하면 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